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한 학기 동안 도대체 건물 유체 및 연력학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수업에서 목표를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업에 진행되는지,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건축물, 그렇죠? 건물을 만들고 설계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데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들이 특히 열과 에너지 중에서도 열과 관련된 에너지를 배워야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뭘 배우느냐? 물론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펀더멘탈이 있고 어드밴스드가 있고 어플라이드가 있는데, 일단 학부 수업에서는 펀더멘탈한 개념 속에서 도대체 에너지 중에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일부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뭐냐? 그렇죠? 분자나 원자 레벨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열의 이동이라든지 열과 서머, 히트와 관련된 내용, 연력학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는 그 열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동을 하게 돼요. 뭐 여러분들 겨울에 집이 추워지고 여름에 덥다라는 것, 전부 열의 이동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은 유체 역학인데 왜 뭐 열과 관련된 건데 유체를 같이 배울까?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 중에는 뭐 열 전달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바람을 통해서 공기 또는 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열을 먼 곳으로 전달하거나 수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건축물에서 아까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건물에서의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는 문제이고, 도대체 열이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고 유체가 이동하는 만큼의 열과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가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느냐.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쾌적이에요. 제가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여름에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더워질 거예요. 열을 받을 거예요. 또는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그렇죠? 열이 이동할 거고, 또는 집안이나 기초를 통해서 열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분명히 여름에는 열이 실내로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실내에 있는 열이 뺏겨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자료에서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건물에서 난방 또는 냉방과 관련되죠. 겨울에는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가 있어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시원하게 만들거나 덥게 하려면 외부에서 화석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다, 연료 고갈이다, 그렇죠? 친환경 건축, 로우 에너지 빌딩 해서 가급적이면 이 화석 연료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들어오는 열을 막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들어온 열을 뺏기는 열을 막아줘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뭐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저에너지 건축물의 가장 주된 목적이 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알려 그러면
건물에서의 열과 관련된 에너지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열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지를 또 유체가 여기다가는 그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더우면 창문을 열어놓죠. 바람도 들어왔다가 나갈 거예요. 바람은 유체죠. 공기인데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할까요? 실내에 있는 열도 가져가 주겠죠. 그래서 건축공학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것들은 가급적이면 쾌적하고 건강한, 그렇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된 목적일 텐데,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의 이해하기 위함이 바로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직접 적용을 해서 난방도 잘 되고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기서 배운 이론적인 체계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수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 열과 그 많은 에너지 중에서 특히 열도 에너지거든요. 도대체 열이 뭐고, 히트가 뭐고, 서멀이 뭐고, 에너지가 뭐냐에 대한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에 또는 개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개의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연력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들은 하나씩 어드밴스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 시스템에서의 열이 이동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유체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까 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창문을 열면 바람이 잘 통하죠. 유체가 왜 어떤 힘에 의해 이동하는지, 이동할 때 일어나는 가장 유체 정력학 기본적인 걸 배우고, 이게 펀더멘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배운 다음에 요 하단부에 있는 것들은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어드밴스 시키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체 연력학, 유체역학을 따로따로 해도 힘든데, 단 여기서 하는 거는 포커스는 건축물이에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건축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드밴스 된 것, 즉 연력학에 있어서 펀더멘털 어드밴스 된 걸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연력학, 그렇죠? 상변화라든지 서머다이나믹, 연력학이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한 펌프라든지 팬이라든지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계들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열을 100% 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열과 관련 기관들, 기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배 논리를, 지배 원리를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에 사용하죠.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너 쓸 거고, 겨울에는 보일러 쓸 거고요. 그렇죠? 냉동기도 필요할 거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돼서 펌프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파워사이클을 이해한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부분, 열과 전달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는 뭐 배우셨던 분들이겠지만 전도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복사에 의한 것을 배울 텐데,
이 복사에 의한 것 외에도 그 고체와 유체 또는 유체와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열전달의 경우, 그 대류라 그러죠. 대류에 대해서 지배 방정식이 뭐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달되는 양이 많아지거나 커지는지, 그 양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유체예요. 그렇죠? 건물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유체의 흐름, 왜 유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동하고 발생하는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유체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터널 플로우라는 건 어떤 가이드된 것, 관이나 어떤 그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체가 흘러갈 때 주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유체의 점성에 의한 전달 능력이 지배되는 상태에서 유체의 흐름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익스터널 가이드된 게 아니에요. 건물 바깥으로 프리 스트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제 대류라든지 그렇죠? 자연 대류와 같이 유체의 관성력이 주되게 작용하는 흐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요 4장까지를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어드밴스 된 거를 배울 거예요. 요 밑에 하얗게 된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건축 쪽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의 교재에 써 있는 부분에서 스킵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예를 봐가면서. 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거 우리 왜 배워야 되죠? 그죠? 건물 유체 및 연력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론이라기보다는 실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면 다양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 집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건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굉장히 매스가 크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여기 이글루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굉장히 프레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오픈된, 어떤 거는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천으로 외부의 환경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을 거예요. 이게 덥고 습한 기후냐, 모더레이트하냐, 건조하냐, 추운 기후냐. 즉 우리가 건물을 짓는 주변의 지역이죠. 사이트라고 해도 그 자연의 어떤 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 열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물론 재료를 얻을 때 이글루처럼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열정에 따라서 집을 짓는 방법이 틀려져.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아주 더운 나라, 습하고 더운 곳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유체가 자유롭게,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열기가 실내 건축물 내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글루가 되겠죠. 무지 추울 거예요. 바깥이. 열적인 레벨이 주변 기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실내에서 만든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아주 기민하게 짓거나 열용량, 열이 뺏겨나지 않도록 단열 성능을 높이도록 짓겠죠. 여기 중간에 있는 건물들은 또 틀릴 거예요. 그렇죠? 주변 기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더우면 더운 열을 건물 내부 재료가 낮에는 쭉 건물을 흡수했다가 밤에는 실내로 방출해 주면 되죠. 그러면 환경이 될 거예요. 열을 시간차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변 기후,
조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이죠. 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열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물 설계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건물을 이런 더운 기후에 밀림에다가 지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맞아요. 열적인 기후 조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만큼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컨트롤 해야 될 거고, 컨트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가져오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천막이 되겠죠. 더우면은 천막에 계고부를 열어서 바람이 잘 나가도록 하고, 추우면 닫으면 되죠. 즉 외피라는 게 굉장히 주변에 건물의 외피, 벽이라는 것들이 또는 재료, 외피의 재료들이 주변의 열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뭐 몇천 년 전,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의 기본이 바로 열이라는 거예요. 열. 서멀. 그렇죠? 히트라 그러기도 하고 서멀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뭐 이분들 과거에 계셨던 우리 건축가들 선배들 뭐 미분식이나 적분 방정식 몰랐을 거예요. 열이라는 우리가 지금 뭐 열역학이다 해서 체계화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건물 사람들은.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화 시켜 놓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지. 그렇죠? 주변 기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뭐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설계한다, 만든다 할 때는 충분히 이런 열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이용해서 건물을 설계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가 되겠는데 키바라 그래요. 기원전. 아메리카 남부지방에서 지어졌던 건데 가만히 한번 봅시다. 위에서 보는 게 평면이에요. 밑에서 보는 게 섹션, 단면인데 자, 여기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낮에는 덥고 건조한 사막지구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지어진 건물이에요. 기원전에. 근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해서 했느냐? 과학적인 원리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봅시다. 자, 왜 땅속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땅속은 여러분 동굴이나 땅속에 좀 깊이 들어가면 연중 온도 변화가 작죠. 여름에도 동굴 같은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즉 외부적인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고자 땅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일단 파고 들어갔어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공기가 냉각되더라도 집이 쉽게 냉각되지는 않겠죠.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둘째, 자 여기서 타고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뭐 나중에 3학년 때 배우겠지만 불을 발견했고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불은 난방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음식, 쿠킹 쓸 수 있고 조명에도 사용됐고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불이 주변에 이렇게 살게 플랫한 곳이에요. 근데 요거 들었으면 뭐 아무것도 뭐 그냥 땅 속에 들어가서 불 지피고 살았네 될 텐데 이쪽을 보시면 굴뚝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상으로 나온 굴뚝은 아니지만 굴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두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느냐? 자, 여러분들 연소라는 거, 불을 피운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연소는 산소를 소모해요. 그렇죠? 사람도 호흡을 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소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난방도 제대로, 공기도 깨끗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이 경우를 볼까요? 밤이 불을 켜게 돼요. 불 주변에 있는 공기는 받아서 팽창하겠죠. 즉 가벼워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승해요. 그러면 바깥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만큼 압력차가 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즉 그냥 불 하나 놓고 굴 놓고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공기도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난방도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벌써 기원전에 사람들이 직역한 거예요. 열과 유체가 뭔지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 과학적으로 수식을 표현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순환되고 난방도 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열이 뭘다라는 거, 유체가 열과 어떻게 관련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건축물에다가 응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앞서는 각 나라에서의 어떤 과거적인 건물들을 봤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낙선제라고, 여러분들 민간 아니지만 궁 안에 있는 그 전통 한옥인데, 몇 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환경 조절 능력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측정을 하고 한 거예요. 이걸 영상 찍 표면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는 오른쪽은 오후 1시경에 온도의 분포를 보여줘요.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있는 게 낙선제라는 한옥이에요. 그쵸? 높아요. 28도, 29도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뒷마당은 아니지만 수목이 있는 뒷부분은 어냐면 17도, 18도예요. 건물을 앞뒤에 두고 이렇게 온도차, 약 10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생기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까 키바에서 봤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보통은 한옥에서는 마당 앞부분은 수목으로 안 하고 보통 흙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을 써요. 후면에다 뭘 넣냐면 수목을 하거나 또는 연못을 만들거나 물을 써요. 차이는 뭐냐? 연료용량이 크거나 차가운 부분과 더운 부분을 만듭니다. 복사에너지가 오면 분명히 직접 복사에너지를 받는 이 부분은 온도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있는 주변의 공기는 이 복사열을 받은 지표면의 열을 받아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팽창해서 위로 상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을 채우려고 뒤에 있는 찬 공기들이 밀치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가만히 단면으로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쪽은 약 30도, 후면부는 약 20도, 10도씨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공기는 따뜻해서 상승할 거고, 이 공기가 이렇게 집안을 관통할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집이 시원해지겠죠? 부채질 안 해도 선풍기 안 켜도 되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복사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건물 주변에 바람의 길을 만들어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공간도 배치하겠지만, 에어컨디셔너 없어도 찬바람이 들어요. 에어컨 안 켜도 돼요. 우리 선조들도 분명히 열과 관련돼서 건물에서 좀 더 쾌적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알고 있던 거죠. 또한 처마도 마찬가지예요. 처마의 각도가 있어서
실내 깊숙이 못 가고 외로 떨어지도록 처마의 각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쉽게 보면 태양이 있다. 여름이다. 이렇게 떨어지게 해놨어요. 겨울이다. 깊숙이 들어오도록 요 각을 잡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지구에서 가장 공짜로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예요. 그죠?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에너지를 건축물을 우리가 만들 때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러한 원리들을 따라서 건물을 배치하고 형태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기술들도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조들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뭐죠? 열을 조절할, 주변에 있는 건물 주변에 있는 기후적인 건물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특히 열이라는 것을 유체와 함께 어떻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고. 자, 다시 이제 남방 쪽으로 가보면 우리나라가 남방을 저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동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더웠을 북사해를 그냥 바로 들어오고 밤에는 건조했기 때문에 밤에는 또 추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저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알겠지만 굉장히 연용량이 큰 무거운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왜? 자, 연용량이 큰 무거운 재료로 뭐 우리가 돌이면 돌, 대리석이면 대리석 해서 그렇죠? 벽을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얘가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얘가 재료를 통과해서 실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로는 안 들어올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그렇죠? 태양의 복사 에너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거는 시프트 될 거예요. 조금 늦춰서 타임 렉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정오라든지 이럴 때 건물이 실내가 이렇게 덥진 않을 거예요. 왜? 아직은 열이 차츰 차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운 밤에 드디어서 여기서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죠. 그렇죠? 추우니까 실내가 밤에는.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들어오는 열에 시차를 두는 거죠. 낮에는 더울 때는 필요 없으니까 어디다 담아뒀다가 추울 때 써먹으면 되잖아요. 자, 이것만 있느냐? 저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보면 윈드 타워라고 있어요. 이렇게 앞 뒤로도 뚫렸고 좌우 뚫렸어요. 우리 여러분 부채질하죠. 그렇죠? 유체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를 떨어뜨린 피부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건데 마찬가지 원리예요. 단면에서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바람이 잘 통하면 시원하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선풍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가급적이면 바람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 바람이 쌩 분다. 이렇게 통과하도록 타워를 만들어 버려요. 빨리 지나가니까 상대적이에요. 공기의 압력이 여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압력의 차이가 발생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힘에 의해서 주변의 공기에서 빨려나가겠죠. 이렇게. 시원해져요.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냉각에 도움이 되겠죠.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면에다 다 만들어 놔는 거예요.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유체가 유동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바람의 자연의 힘이죠. 우리 뭐 에어 컨디셔너 쓰지 않았어요. 그죠? 전기 쓰도 주변에 바람의 힘을 가지고도, 물론 지금처럼 완전히 쾌적하진 않았겠지만, 그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쾌적하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내추럴 리소스를 가지고 건물의 서버 컨디션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열적인 상태로. 그쵸? 우리 지금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화석 연료 많이 쓰는 거죠.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 떼가지고 더운 물 만들어서 복사 난방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에어 컨디셔너 켜서 공기 팡팡 낮추고. 그쵸?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쾌적하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건축공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랄까? 제시예요. 그래서 뭐 2030년, 우리나라에서도 2040년, 50년에서 각 나라마다 제로 에너지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여기서 에너지라면 주로 화석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화석연료를 쓰는 것, 그렇죠? 가급적이면 건물에서 이제는 물론 제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는 이런 열이라는 것과 유체라는 것과 건물이라는 것의 어떤 관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고. 자, 또 다른 이야기 있어. 우리 뭐 최근 뭐 지열이다 그래서 내추럴 리소스는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열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면 땅 밖에보다 대기보다는 연중 에너지 변화가 작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과거 얘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인도에 있는 케이스인데 그라운드 쿨링이에요. 뭐냐? 여기 이렇게 사람 스케일이 요만 건물이에요. 그렇죠? 인도가 굉장히, 저도 인도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문헌의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덥고 습하다 그래요. 냉각을 하고 싶어. 근데 뭐 냉동 사이클이란지 에어 컨디셔너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면 요 관을 타고 들어와서 땅 속을 거쳐서 가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찬바람 아무래도 여기 통과한 공기, 바깥에 있는 공기 차갑겠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그렇죠? 열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공기가 끓은 열을 열이 낮은 땅 속에다가 버려버려서 냉각된, 물론 이 길이를 보면 바람이 세게 유체역학에서 배우겠지만 전달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잘 안 올 거예요. 너무 길잖아.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뽑아요. 옮겨. 여기 구멍 뚫려 있죠? 바람이 약하다. 이쪽으로 갖다 놔. 바람이 세다? 멀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실내 온도를 뭐 여름에 25도, 26도 딱 설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 뭐 화석연료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열들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바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현상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이론을 이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을 설계하거나 만들 때 이 수업에서 받은, 또는 이 수업에서 어떤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기술들을, 그쵸? 지금도 이 유용한 기술로 다양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쵸? 지열을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열을 끌어올려서 히트펌프를 이용한다든지,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환기를, 건물 내부에 공기를 순환시켜줘서 버려주게 되는 환기를 사용하는 공기를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하 구조물이나 기초를 통해서 냉각시켜서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몇 차례 강조돼서 말씀드리지만 주된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건물을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어느 계절인지 사진을 보면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외피가 변화되죠? 건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외벽이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까 예를 보여줬죠. 주변의 열적 상황이 바뀌면 건물 외피도 바뀌어야 돼요. 선택적으로 열을 흡수한다든지 또는 열을 차단한다든지 선택적인, 굉장히 능동적인 외피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떨 건지 여러분 봐도 대충 아실 거예요. 외피가 변형이 돼요. 물론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직접 창을 닫는다든지 연다든지 블라인드를 닫는다든지 차양을 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있지만 왼쪽에 보여주는 최신의 기술은 아니에요. 뭐 열의 필요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햇빛이 잘 들고 겨울에는 복사열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 들어오는 거죠. 추울 때는. 그러면 내부에서도 따뜻한 뭐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뿐만 아니라 복사열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빛까지도 우리가 조명 에너지까지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공짜예요. 태양을 이용해서. 자, 밤이 된다? 밤에는 외피가 바뀌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동 제어에 의해서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블라인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요. 왜 닫혀놓느냐? 바깥이 열적으로 냉각되어 있고 건물 안이 따뜻하다 그러면 실내에서 바깥으로 복사가 의해서 열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셔터로 차단하는 거예요. 열이 못 빠져나가도록.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선택적이어야 돼요. 열은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건물 내부에 열이 많아서 더워 죽겠는데 복사열은 막되 가급적이면 가시광선은 반사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물의 외피라는 것들이 시시각각의 주변의 열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능동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시원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울 유체 및 열역학, 열이 뭐냐, 유체가 뭐냐, 이게 열과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이야기는 안 하고 건물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뭐 건축과 들어왔으니까 건물이 만들어지는 주된 이유는, 그렇죠? 제가 학교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건물은 어떤 노 교수님이 건물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그쵸? 건물이에요. 물론 건물은 이거보다 더 미적으로도 멋있고, 그쵸?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꼭 만약에 사람이 사는 주거 목적 또는 사무소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사람이 건물 사용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건물이라면, 그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쵸? 여름에는 뭐 25도, 바깥 기온은 30도가 돼도 실내는 시원하게 26도, 뭐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바깥은 마이너스 20도, 10도가 되더라도 실내는 20도, 22도 따뜻하게 유지해줘야 돼요. 왜? 사람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항온 그 포획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추우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행동적인 체온 조절 기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동적인 체온 조절 기능을 빼면 사람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우면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땀은 증발이 되죠. 증발이 되면서 피부로부터 증발 잡내를 뺏어요. 피부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는 거예요.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체내에서 많은 열이 바깥으로 뺏겼어요. 근육이나 지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빨리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혈액순환. 그쵸? 추운데 동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말단에 걸리는데 피부의 순환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열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보면 피의 순환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냉각수와 같아요. 열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체내에 빨리 피를 많이 순환시켜서 그 열을 바깥으로 버려야겠죠. 만약에 체내에는 열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환량을 줄여야겠죠. 순환되면 계속 냉각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량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사람의 열 조절 능력이에요. 뭐 이 외에도 행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는다든지 추우면 옷 입으면 되죠. 더우면 옷을 벗는다든지 더 보다 적극 행동 조절적인 그 온열 조절은 이사를 가버리면 되죠.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광범위하지만 사람들이 만약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름에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 이런 기능들이 가급적 안 일어날 수 있는 열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사람이 온열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뱀이었다. 틀릴 거예요. 분명히. 곤충이었다. 틀릴 거예요. 사람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열적인 컴포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렇죠? 자, 주변에 열을 많이 뺏긴다? 춥다고 느낄 거예요. 너무 많이 뺏기면 큰일이 나겠죠. 거꾸로 사람의 열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덥다고 느낄 거예요. 너무 열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죠. 열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쾌적한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시원하고 쾌적하고 앞서 봐왔던 것처럼 뭐 기원전부터 우리가 쉘터가 되든 아키텍처 건물이 됐든 이런 주변과의 열적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만약에 설계한다. 사람이 근무를 하던 편안함을 느끼던 그런 건물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열이라는 측면이에요. 우리 수업은 뭐 미학이라든지 기호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열이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건축물을 바라본다면 열이라는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열이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호적으로도 미적으로도 멋있는 건물이지만 열적인 기능들이 충족이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람들 살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여러분들 뭐 패시브 하우스, 오리터 하우스, 뭐 제로 에너지라는 건물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패시브 빌딩 또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해요. 연료 요 세 가지. 하이 인슐레이션, 단열을 해라. 여름에는 외부의 높은 열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보온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진공이 됐던 단열을 해서 단면이에요. 그렇죠? 열이 들어오거나 열이 나가는 걸 막는 거죠. 보온병이죠. 보온병 안에 찬물을 넣어놓고 있으면 보온막이를 꽉 닫으면 오랫동안 찬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죠. 거꾸로 더운 물이 먹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열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쵸? 여름에는 뭐 26도, 물론 다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기류라든지 복사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우리가 느끼는 온열, 서머 컴포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온도만을 본다면 그쵸? 여름에 22도, 26도, 겨울에 22도 정도로 실내가 일정한 열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우리도 쾌적할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열이 많이 뺏겨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100이 뺏겨나갔다. 그게 단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적인 동일한 상태를 내주기 위해서는 뺏긴 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뺏긴 게 없다. 열이 안 들어가죠. 화석연료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거꾸로 100이 들어왔다. 기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100을 빼줘야 돼요. 하지만 들어온 게 없다. 빼줄 에너지도 없는 거죠. 즉 열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걸 100%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비용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열을 하는 게 물론 창문도 포함해서요. 유리라는 게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이중 유리를 쓴다든지 삼중 유리를 해서 열적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리가 없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건물에 창이 없다. 하지만 그건 건물이 아니죠. 감옥이지 뭐 사람이 아니에요. 창은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빌딩의 기본 원리? 연력합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렇게까지 기미를 했는데 만약에 이 중간중간에 틈새가 많다. 외부 바람이 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얼마나 손실일 거예요. 그쵸? 기껏 시원한 공기 만들어놨는데 더운 공기 싱싱 들어오고 시원한 공기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어. 손실이 크죠? 반대로 겨울에 기껏 따뜻한 공기 만들어놨었는데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고 찬 공기가 막 들어와. 손실이 크죠? 그죠? 유체에 의해서도. 여러분들 방에서 에어컨디셔너를 켰는데 창문 열고 에어컨 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이상한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기밀하게 지어야 돼요. 건물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기 때문에 접합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접합부들이 기밀하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단열을 잘 해도 이 틈새죠. 리키지라 그래요. 틈새. 틈새라 그래요. 이 틈새가 많으면 아무리 단열을 훌륭하게 해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장 에너지 절약,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물, 여름에 시원한 전기값 적게 쓰면서 시원할 수 있는 건물,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뭐느냐? 자, 가만히 봅시다. 기민하게 지었어요.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틈새 하나 없이 기밀하게 지었어요. 열도 안 들어와. 틈새도 없어. 굉장히 기밀하게 지었습니다. 자, 열적으로는 쾌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을까요? 공기가 전혀 순환이 안 돼요. 사람은 공기로부터 산소를 섭취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우리가 아직 학문적으로 모르는 기능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해요.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돼요? 공기가 완전히 밀폐됐어. 여러분이 만약에 진공병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죠? 진공이 아니라 보온병 안에 쏙 들어가 있고 뚜껑을 확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숨통은 틔워줘야 돼요. 기민하긴 했지만 숨통은 틔워줘야 돼. 공기가 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더러운 공기는 뱉어져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물이 고이면 썩듯이 공기도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걸 위반하는 거죠. 기밀하게 짓는다는 걸 위반하는 건.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건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틀리냐? 기밀하고는 틀려요. 얘는 컨트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정해진 양만큼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빼주는 거예요. 틈새는 뭐라 그랬어요? 컨트롤 되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건물을 만들 때 틈새가 많이 생겨서 공기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건데 얘는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환기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게 되는데 환기하게 되면 정말 손해가 커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30도씨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22도 공기가 빠져나가고 너무 아깝죠? 얘 그냥 버리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디선가 어떻게 그래야 되나?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차되진 않지만 자, 나가는 공기 22도지만 들어오는 공기 30도지만 서로 간에 열을, 공기를 섞어주는 건 아니에요.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업에 자세하겠지만 열적으로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얘 가지고 있는 열을 28도씨로 해주고 얘가 24도씨로 돼서 얘 공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공기 1차 냉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잖아 그러면. 에너지 버려지는 거 회수할 수 있죠. 여름에는 반대겠죠. 겨울에는 반대겠죠. 실내에서 더운 공기가 나가고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 찬 공기가 마이너스 10도짜리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공기에 의해서 열교환해서 뭐 0도씨 공기만 돼서 들어와도 덜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열을 주고 서로 나가고 들어오는 공기 사이에 열을 교환시켜주면 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은 없어요. 회수하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패시브 빌딩이라는 최근 건물 짓고 있는 거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주된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예예요. 실제로 제가 4, 5년 전에 우리나라의 건물에 2009년부터 10년, 11년 사이에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난방 에너지를 분석한 경우에요. 그래서 약 186개 몇 개 단지였는데 그 단지 언제 지어졌느냐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봤어요. 자, 71년 사이에서는 단열이나 기밀 이런 것 문제가 전혀.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그쵸? 건물까지는, 주거 건물까지는. 82년부터 에너지 오일 쇼크가 생기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 건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건물에 단열을 요구하게 돼요. 단열해야 된다. 인슐레이션 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하려면 난방 에너지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건물 외 벽체의 열관리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단열의 가 점점점 높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겠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룹이 단열성 제한이 없었던 시대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단열 성능이 강화된 세로축이 뭐냐? 바닥 면적당 1m 제곱당 연간 킬로와트아워시에요. 난방 에너지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법이 없었던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들은 평균적으로 약 150킬로와트아워씩 바닥 면적당 난방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2004년 이후에 지은 거기에 약 60%에 해당하는 100킬로와트씩 이하로 떨어졌어요. 효과는 분명하죠. 그렇죠? 단열을 높임으로 해서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이만큼까지 줄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가 될 거예요. 단열 성능이나 기밀 성능이.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집에 난방비를 안 내봐서 모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자, 가정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건축 연도별로 해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얼마나 되는지를 포션이 얼마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검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보통 가스겠죠, 여러분들. 냉방이에요. 비어진 다이아몬드는 에어컨디셔너겠죠, 집에서 쓰는. 세모는 여러분
이제 가스를 가지고나 뭐 전기도 좀 많이 늘었지만 쿠킹이에요. 조리죠. 그 다음에 급탕, 샤워하거나 더운 물 쓸 때. 나머지 네모는 전력 사용. 뭐 가정에서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테레비를 본다든지는 전력 사용량을 쭉 한번 봐봐보세요. 전체 보세요. 단열에 대한 굉장히 미약한 건물에서는 자기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몇 배예요? 전력 소비량의 약 3배 정도를 난방에 쓰고 있어요. 얼마나 손실이 커요? 검은 거 보세요. 난방 에너지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점점 줄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요. 이제는 난방 에너지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전력 소비량하고도 대등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이거를 제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로. 그러면 전력은 어디서 써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집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제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뭐 에어컨디셔너 전력 수급이 부족할 때는 냉방 설정 온도 낮춰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는 상업용 건물이나 해당되지 주거용 난방에는 사용량은 난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에어컨디셔너를 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간헐적이고 시간도 1년 중에서 굉장히 작아요. 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난방 기간을 보통 10월에서부터 4월까지로 봐요. 하지만 냉방은 7월, 8월 요즘 좀 기후가 돼서 좀 길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스 소비량에 대해서 에어컨디셔너에 전기 쓰는 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기값은 굉장히 걱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원리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물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쭉 설명해 가면서 우리 수업에서 보고 있는 건물, 그렇죠? 우리는 건물을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 열이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는 구조에서는 안정이 될 수 있고, 뭐 재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미적인 것, 디자인적인 것, 기능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열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자, 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려면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열이 뭐냐? 어디서 어떻게 되고 에너지와 열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변환되느냐? 열은 일로 바뀔 수 있느냐? 일이 열이 되느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쵸? 도대체 그럼 열이 왜 이동하느냐? 왜 이동하는지를 알면 막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느냐? 그거를 배울 거예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알면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체예요. 열뿐만 아니라 사람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요. 사람은 공기 속에서 살아요. 유체를 통해서 우리가 열 교환을 하고 열을 전달받기도 할 거예요. 그 유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열 전달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게 수업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 줄에서 도대체 건물에서 유체가 뭐냐, 연력학이라는 게 뭐냐,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